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할머니 내쫓지 마세요. 비 내리는 구청 대강당 밖 작은 소녀가 재벌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한성건설 한명우 회장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굳어버렸어요. 아이의 눈물, 떨리는 작은 어깨, 그리고 그 얼굴. 교통사고로 잃어버렸던 딸 서윤의 어린 시절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어떻게 6살 아이의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난 걸까요? 시장 골목 반찬가게 할머니 옆에서 울부짖는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재래시장 안쪽 골목입니다. 아침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이었죠. 이 시간이면 시장 안쪽 골목에서는 늘 똑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낡은 반찬가게 앞에서 강복심이 냄비 2개를 올리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칼칼한 매운탕 냄새와 멸치볶음 냄새가 골목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복심의 손은 거칠었어요.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면서 생긴 굳은 살과 주름으로 가득했죠. 허리도 많이 굽었습니다. 하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고무 장갑을 쫙 끼고 물을 썰고 팔을 다듬고 멸치를 볶는 모습은 수십 년 세월이 만들어낸 숙련된 장인의 손길 그 자체였습니다. 복심이 안쪽 좁은 방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소희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오늘 체육복 챙겨야 한다며. 반찬가게 안쪽 방에서 기지개를 켜며 8살 소희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소희는 작고 여린 몸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죠. 소희는 아침부터 할머니 옆에 쪼르르 달려와 앉았어요.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리기 해요. 나는 할머니랑 나 둘이 그릴 거예요. 소희의 맑은 목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복심은 순간 가슴이 찔렸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동생까지 그리겠지만 소희에게는 할머니 하나뿐이니까요. 하지만 복심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면 됐지 뭐. 둘이서도 세상 안 부럽게 사니까. 소희는 착했어요. 할머니 마음을 아는 듯 더 이상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대신 할머니가 만드는 반찬 냄새를 맡으며 행복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몸이 약했어요.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였고 자주 기침을 했습니다. 복심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병원 안 가도 돼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심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응, 오늘은 안 가도 돼. 대신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야 해. 뛰어다니지 말고.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품에 폭 안겼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소희가 막도를 지났을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엄마가 사실 복심이 입양한 딸이었다는 것도요. 복심에게는 남편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혼자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런 복심에게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았던 게 바로 서진이었어요. 8년 전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복심이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가던 중이었죠. 시장 앞 쓰레기통 옆에서 뭔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디서 사고를 당한 건지 피범벅이 된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배가 불룩했습니다. 임신 5개월은 되어 보였어요. 복심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얘야, 정신 좀 차려보거라. 아이고, 사람 살려. 복심은 급히 119를 불렀어요.
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여성이 기억을 전부 잃어버렸다는 거였어요. 신분증도 없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이대로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해요. 복심은 이유를 알 수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평생 혼자 살아온 외로움이, 자식 없이 늙어가는 쓸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거죠. 내가 할게요. 나도 혼자 산지 오래라. 이해라도 지켜야 될 것 같아. 복심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료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후 기적적으로 회복을 한 여성은 퇴원을 해야 했어요. 복심은 그녀의 퇴원 후가 걱정되었지요. 퇴원 후에도 갈 데 없고 기억도 없는 젊은 여성을 혼자 둘 수 없었어요. 복심은 그녀를 자신의 좁은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돌봐주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기억은 없었지만 심성이 무척 곱고 착했거든요. 반찬 가게 일도 열심히 도왔고 복심을 진짜 엄마처럼 따랐어요. 복심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정식으로 입양하기로요. 이름도 새로 지어줬어요. 서진이. 새롭게 진짜 삶을 살라는 뜻으로 지었다. 복심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진은 얼마 후 딸을 낳았습니다. 바로 소희였죠. 복심은 처음으로 손녀를 안아봤을 때의 그 감격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이제 나도 할머니구나. 하늘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복심은 소희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서진은 소희가 돌이 될 무렵 유전성 심장 질환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서진은 마지막 순간 복심의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구해줬어요? 복심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죠. 그날 내가 나를 불렀다. 외롭던 늙은이한테 천사가 온 줄 알았지. 서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심은 세상을 잃은 듯 울부짖었어요. 너라도 끝까지 지킬게. 내 딸은 내가 잘 돌볼게. 소희는 내 손녀니깐. 그 이후 소희는 복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복심은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소희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힘들었지만 소희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복심은 늘 말했죠. 내가 너희 엄마를 주운 게 아니라 하늘이 내게 보내준 거야. 그 덕에 내가 늙어도 덜 외롭다. 7년 동안 소희를 키우면서 복심은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소희 때문에 기쁨도 컸죠. 소희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까지요. 모든 순간이 복심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자꾸만 아팠어요. 숨이 차서 자주 기침을 했고 조금만 뛰어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이 약하다고만 했지 정확한 진단은 내리지 못했어요. 복심은 그럴 때마다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아이한테 고통을 주시나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그래도 소희는 밝았어요. 할머니 걱정시킬까봐 아픈 내색을 안 했죠. 할머니, 나 빨리 커서 반찬 가게 도와줄게. 할머니 힘든 건 내가 다 해줄 거야. 소희의 맑은 목소리가 복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복심은 새벽 장사를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복심 씨, 오늘도 멸치볶음 좀 주세요.
김치는 오늘 담근 거예요? 복심은 능숙하게 반찬을 담으며 대답했죠. 네, 오늘 새벽에 담갔어요. 맛있을 겁니다. 시장 골목에는 따뜻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심은 알지 못했어요. 이 평범한 행복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주워 키운 딸과 손녀에게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도요. 복심은 오늘도 멸치를 볶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소희만 건강하면 소원이 없겠다. 한성건설 본사 회장실입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이곳의 주인인 한명호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명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어요. 명호에게는 사랑하는 딸 한서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명호는 어린 서윤을 잘 키우기 위해 오미경과 재혼을 했었죠. 서윤은 몸이 약했지만 착하고 총명한 아이였어요. 영특한 머리로 서울대를 합격하고 명호의 후계자로 낙점되어 공부를 하던 중 정도연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명호는 딸 한서윤과 사위 정도연을 끔찍하게 아꼈어요.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서로 존중하며 살았죠. 하지만 재혼한 아내 오미경은 달랐습니다. 미경은 늘 불안했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와 사위, 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 아들은 평생 후순이야. 이대로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 불안은 점점 병적인 욕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미경은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했어요. 사위 출장길에 사고처럼 보이게 처리해. 며칠 뒤 도연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딸 서윤은 장례식 내내 멍한 눈으로 미경을 바라봤어요. 임신 5개월의 몸으로 남편을 먼저 보내야 했던 거죠. 서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 서윤은 미경의 방 앞을 지나가다 섬뜩한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사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위분까지는 어떻게 됐지만 따님까지. 뭐가 문제야? 사위 죽은 거 서윤이 때문이잖아. 서윤이만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일찍 죽을 일도 없었을 거 아냐. 서윤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연 오빠가 사고가 아니었다고? 그럼 나 때문에? 내가 도연 오빠를 죽인 거야? 서윤은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어요. 다음 날 미경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윤아, 조용히 외국으로 떠나. 그러면 너와 내 아이는 살려줄게. 안 그러면. 미경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서윤은 알았습니다. 자신과 뱃속의 아이가 위험하다는 것을요. 서윤은 그날 새벽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조용히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경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옆 어두운 길. 서윤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진 거였죠. 차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친 서윤은 기억을 잃었어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미경은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서윤의 상태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잘 됐네. 그냥 두면 곧 죽겠어. 아예 사라져라. 미경은 서윤을 시장 쓰레기통 옆에 버렸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이었어요. 그 상태로 몇 시간이면 얼어 죽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1시간 후
복심이 그 길을 지나갈 줄은 미경도 몰랐습니다. 한편 명우가 서윤의 실종 신고를 하고 몇 달 동안 서윤을 미친 듯이 찾아다니고 있을 때 미경은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무연고 시신 하나를 구해서 한강 근처 호숫가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가방과 신발, 목걸이를 그 옆에 배치했어요. 마지막으로 고아원에서 데려온 갓난아기를 함께 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명호에게 연락했어요. 회장님, 한강 근처 호숫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윤 씨의 소지품이 함께 있었고 옆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명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서윤이가 죽을 리 없어. 하지만 시신은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겨진 서윤의 소지품과 채굴을 근거로 서윤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남편을 잃고 산후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요. 명호는 장례식장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손녀를 보지 못한 후회가 가슴을 찢었어요. 아내 미경이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 손녀라도 지켜야죠. 서윤이가 남긴 아이잖아요. 명호는 떨리는 손으로 갓난아기를 안았어요. 서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딸만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명호는 그 아이에게 유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8년 동안 유리만이 명호의 삶의 이유였어요. 하지만 명호는 몰랐습니다. 유리가 진짜 손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8년의 세월이 흐른 운명 같은 그날 오후 명호는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시장 재개발 건으로 주민 설명회를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하겠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보상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런데 바로 그날 복심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 상인회에 공문이 떨어진 거예요. 한성건설 재개발 사업 확정, 2년 내 철거, 보상 및 이주 계획 협의 예정. 상인들은 술렁였습니다. 아니, 이 시장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뭔 철거야? 우린 어디 가서 장사하라고? 보상금으로 서울에서 상가를 어떻게 구해? 복심도 공문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한성건설? 회장이 한명우라고? 아이고, 저 인간이 또 시장을 밀어버리네. 서민들 피눈물로 아파트 짓는 도둑놈 같은 것들. 복심은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한성건설 한명우 회장이 나오고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심은 화가 치밀었어요. 재벌들은 편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 삶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소희가 학교에서 쓰러진 거예요. 담임 선생님한테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소희가 체육 시간에 쓰러졌어요. 지금 119 불렀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복심은 가게 문도 제대로 닫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소희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복심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시죠?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복심은 떨리는 다리로 의사를 따라갔어요. 상담실 문이 닫히자 의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소희 양은 선천성 심장질환입니다. 지금까지 버틴 게 기적이에요.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복심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수술? 수술하면 나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성공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실 겁니다. 최소 5천만 원은 준비하셔야 해요.
5천만 원? 복심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로 모은 돈이 서진이 병원비에 소위 키우며 병원비에 다 들어갔거든요.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시장은 재개발로 없어질 판이고 보상금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친부모 쪽 연락처는 없으신가요? 수술비나 유전 병력 확인이라도 필요한데요. 복심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아이 엄마도 죽었고 다른 혈연은 없어서요. 복심은 병실로 돌아와 잠든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희야, 할머니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게. 너만 버텨다오. 제발 할머니를 두고 가지 마. 그날 밤 복심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재개발의 수술비까지. 하늘은 왜 항상 없는 사람만 더 괴롭히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돈 걱정뿐이었습니다. 가게를 팔아야 하나,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며칠 후 한성건설 재개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구청 대강당에는 시장 상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강단에는 명호 회장과 비서진이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명호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말을 시작했어요. 지금 이 시장은 안전 문제와 노후 문제로 반드시 정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한성건설은 합리적인 보상과 함께. 그때 복심이 벌떡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장 양반, 우리 먹고 살 터전은 어쩌고요? 보상금 준다고 하지만 그 돈으로 서울에서 어디 상가를 얻습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맞아. 우리도 살아야지. 보상금 가지고는 턱도 없어. 비서진들은 짜증을 내며 복심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어르신, 자리로 돌아가시죠. 회의 방해하시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복심이 소리쳤어요. 회장님, 당신도 서민이었다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같은 사람들 삶을 통째로 갈아엎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호가 고개를 드는 순간 비서들이 복심의 팔을 거칠게 잡고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복심은 중심을 잃고 쿵 하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순간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야, 왜 밀어? 사람이 다쳤잖아. 바로 그때 작은 발소리가 우다다다 뛰어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소희가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소희는 비를 맞으며 쓰러진 할머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명호 쪽으로 달려가더니 작은 두 손으로 명호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았어요. 우리 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할머니 내쫓지 마요. 대강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명호는 굳어버렸어요. 항상 냉철한 재벌 회장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비서가 성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를 떼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소희는 더 세게 매달리며 마구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요.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지 말라고요. 우리 할머니 혼자도 힘든데 왜 밀어요? 복심은 일어나려다 소희를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소희야, 울지 마라. 괜찮아, 할머니 괜찮다. 하지만 명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희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소희의 눈물, 얼굴, 콧물, 떨리는 작은 어깨. 그 모습이 서윤의 어린 시절과 완전히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명호의 손이 떨렸어요. 이 아이 왜 이렇게 서윤이랑 닮았지? 눈매도 울음소리도 심지어 손 모양까지 똑같아.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린애 앞에서 어르신이나 밀고 재벌이면 다야?
이런 게 재개발이냐고. 명호는 비서를 향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드려라. 비서진은 당황했어요. 회장님, 저희는 사과하라고. 비서진들은 복심 앞에 서둘러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희의 눈물은 명호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은 후였어요. 명호는 차를 타고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자꾸 그 아이가 눈에 밟히지? 그냥 지나가는 아이일 뿐인데. 며칠 후 명호는 업무차 시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려 잠시 서는 순간 명호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어요. 반찬가게 앞에서 소희가 할머니와 분필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반찬가게, 여기가 나중에 내가 할 국밥집. 복심이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소희 꿈이 크네. 국밥집까지 차리겠다고. 명호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소희의 눈웃음, 할머니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손. 저 아이는 유리와는 다르지만 어딘가 아주 익숙한 눈웃음을 가지고 있어. 도대체 왜 이렇게 눈에 밟히는 거지? 그리고 명호는 심장이 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었어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명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여기 있자. 명호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소희와 복심을 지켜봤어요. 소희가 할머니 품에 안겨 웃는 모습, 할머니가 소희 이마에 뽀뽀하는 모습, 그 모든 게 명호의 가슴을 이상하게 흔들었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명호는 그날 이후 소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소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맑은 눈동자, 할머니를 지키려던 작은 두 손, 그리고 서윤과 닮은 눈웃음. 명호는 비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조사 좀 해봐.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강복심 할머니 손녀 말이야. 네, 회장님. 어느 정도까지 조사하시겠습니까? 모든 것. 태어난 배경, 부모가 누구인지, 건강 상태까지 전부 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명호는 자세한 보고서를 받았어요. 보고서를 읽는 명호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소희, 8살. 친모는 신원 불상의 여성으로 8년 전 시장 근처에서 강복심 할머니가 발견했음. 당시 임신 5개월 상태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으며 출산 후 심장질환으로 사망. 강소희 양 역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으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명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8년 전 신혼불상, 기억상실, 그리고 심장질환. 서윤도 심장이 약했습니다. 유전질환이었죠. 명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서윤은 죽었어. 시신도 확인했고 장례도 치렀잖아. 하지만 의문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명호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명호는 소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명호 회장이 온다는 소식에 병원은 발칵 뒤집혔어요. 원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소희라는 환자를 만나보고 싶네. 아, 소아과 병동에 있는 아이 말씀이시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명호는 원장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돌아서는 순간 복심과 마주쳤어요. 복심은 복도에서 소희의 약을 타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명호를 보자
복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은 그때 그 회장 양반, 명호도 멈춰섰습니다. 강복심 할머니 되시죠? 내가 왜 당신한테 이름을 불려야 하는데 우리 시장 밀어버리려는 양반한테. 복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명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오늘 온 건 재개발 때문이 아닙니다. 손녀분을 뵙고 싶어서. 손녀를 왜요? 혹시 우리 애한테 또 무슨 짓 하려고 그래요? 복심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명호를 쏘아봤어요. 명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그날 일이 마음에 걸려서요. 제 비서가 할머니를 밀쳐서 다치셨잖습니까? 그런 거 됐으니까 그냥 가세요. 우리는 재벌 양반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복심은 명호를 지나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명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원장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강소희 양의 주치의를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소희의 주치의가 왔습니다. 명호는 상담실에서 주치의와 마주 앉았어요. 소희 양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입니다. 지금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한 상태예요. 하지만 보호자분이 수술비 마련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혹시 소희 양의 친부모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기록을 보니 8년 전 신원 불상으로 입원했다가 출산 후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전성 질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호의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뛰었어요. 유전성 심장질환. 서윤도 그랬어. 그리고 시기도 딱 8년 전. 명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소희 양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주치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께서 왜 그런 검사를요? 혹시 모르니까요. 만약 제 가족과 관련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주치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며칠 후 주치의와 사회복지사의 중재로 복심과 명호는 병원 상담실에서 다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복심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대체 무슨 속셈으로 우리 손녀한테 이러는 겁니까? 명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예전에 잃어버린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아이와 소희 양이 너무 닮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복심은 코웃음을 쳤어요. 재벌 양반이 미쳤나? 길거리에서 닮은 애 하나 봤다고 검사를 하자고? 우리 소희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만약 아니라면 수술비는 제가 전액 책임지겠습니다. 소희 양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복심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은 복심에게는 평생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소희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복심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가슴 여는데 도움이 된다면야, 피쯤이야 얼마든지 뽑아가세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소희는 내 손녀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치의가 봉투를 들고 상담실로 들어왔어요. 복심과 명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주치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명호의 손이 떨렸어요. 복심의 가슴도 쿵쾅거렸습니다. 검체 1번 한명호님, 검체 2번 강소희 양. 결과는 주치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친생 외손녀 관계 99.99% 일치입니다. 순간 방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심은 종이를 빼앗아 보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소희가 재벌 손녀라고? 명호는 충격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 아이가 내 딸의 핏줄이야? 서윤이의 딸이라고? 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미안했다. 너를 찾지 못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 복심은 멍해졌어요. 8년 동안 자신이 키워온 소희가 재벌 회장의 손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소희 엄마가 회장님 딸이었다는 겁니까? 내가 돌봐주고 키운 서진이가?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딸 이름은 한서윤이었습니다. 8년 전에 실종되었죠. 복심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우리 서진이가 기억을 잃기 전에는 재벌 따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버린 겁니까? 명호도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서윤이는 자살한 게 아니야. 누군가 서윤을 버렸어. 그리고 가짜 시신으로 나를 속인 거야. 명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내 오미경이었어요. 그날 밤 명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미경과 아들 태준, 그리고 유리가 있었어요. 유리가 명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명호는 유리를 안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진짜 손녀가 아니었으니까요. 미경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밝은데? 명호는 미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서윤이 말이요. 순간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준도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명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이의 딸을 찾았소.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 전 경찰이 호숫가에서 찾은 시신은 서윤이가 아니었어. 서윤이는 살아있었고 아이를 낳았소. 그 아이가 지금 시장에서 할머니와 살고 있더군. 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서윤이는 죽었다고요. 시신도 있었잖아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소. 99.99% 일치. 그 아이는 내 외손녀가 확실해요.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유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명호는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명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유리는 서윤이의 딸이 아니야. 누군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지.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도 내가 알아버렸지.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리는 우리 손녀예요.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 당신이 무연고 시신을 가져다 놓은 것, 비서를 시켜 서윤을 버린 것, 모든 게 조사되고 있어. 미경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명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법무팀을 부르겠소. 당신이 한 짓을 낱낱이 밝힐 거요. 그날 밤 한성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경은 방에 틀어박혀 울부짖었어요.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게 무너진다고? 태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누나를 버린 겁니까? 정말 그렇게 한 겁니까? 미경은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회사를 물려받게 하려고 내가 한 거라고. 누가 그런 걸 바랬어요. 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적 없어요.
태주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복심이 소희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소희야, 너한테 외할아버지가 생겼단다. 재벌 할아버지시래. 소희는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나 이제 할머니랑 못 사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어디 가든 할머니는 너랑 함께야. 복심은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이제 재벌 할아버지가 우리 소희를 데려가려고 하면 어떡하지? 난 소희 없이 못 사는데. 다음 날 아침 한성가는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명호는 서재에 앉아 8년 전 서윤이 실종되던 날의 기록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경찰 보고서, 현장 사진, 그리고 장례식 서류들.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신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어. 물에 오래 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그런데 왜 나는 그냥 믿었을까? 왜 유전자 검사 한 번 안 하고 그냥 장례를 치렀을까? 명호는 자책감에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너무 슬픔에 빠져서 제대로 확인도 안 했어. 미경이가 가져온 아기를 그냥 손녀라고 믿었지. 내가 멍청했어.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명호는 차갑게 미경을 쳐다봤어요. 무슨 얘기? 미경은 명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다고요. 용서? 당신이 한 짓을 알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서윤이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우리 태준이는 평생 뒷전이잖아요. 어머니로서 내 자식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명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고 남의 자식을 죽이려 한 거라고? 내 딸을 쓰레기처럼 버린 게 고작 그 이유라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멀리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서윤이가 사고를 당했고 그때 이미 죽은 줄 알았어요. 거짓말. 당신은 서윤이를 시장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그 추운 겨울에 사고로 위중한 상태로. 미경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명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짐 싸서 나가시오. 당신과는 이혼할 거요. 그리고 당신이 한 짓은 법대로 처리하겠소. 여보, 제발요. 우리 2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25년? 그 25년 동안 당신은 내 딸을 죽이려 했고 나를 속였소. 그런 당신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어? 미경은 울부짖었지만 명호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태주는 자신의 방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 짓을 알고 나니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누나를 그렇게 버렸다고? 내가 회사를 물려받게 하려고? 난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까지 뭐였지? 어머니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허수아비였나? 태주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저 태준입니다. 들어와. 태준이 들어가자 명호는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명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도 알았다면 막았겠냐? 당연히 막았죠. 전 누나를 좋아했어요. 누나는 항상 저한테 잘해줬는걸요. 명호는 그제야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너는 내 어머니와 달랐지. 그건 인정한다. 아버지,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진짜 조카를 찾는 일이든 어머니 일을 처리하는 일이든 제가 하겠습니다. 명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유리를 돌봐라.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내 어머니가 데려온 아이지만 8년 동안 우리 집에서 자랐잖느냐. 네, 아버지. 유리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태주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유리의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틈으로 유리가 침대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리야, 울지 마. 삼촌, 나 이제 여기서 쫓겨나는 거야? 할아버지가 날 안 좋아하시는 거야? 태주는 유리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너를 좋아하셔. 다만 복잡한 일들이 생긴 거야. 진짜 손녀가 나타났다며? 그럼 난 뭐가 돼? 유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이 한명우 회장의 손녀라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가짜라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주는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여전히 우리 가족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유리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호는 병원으로 소희를 찾아갔습니다. 복심은 소희 병실 앞에서 명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명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녀를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소희는 지금 자고 있어요. 깨우지 마세요. 깨우지 않겠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가겠습니다. 복심은 한숨을 쉬며 병실 문을 열어줬어요. 명호는 조용히 들어가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자고 있는 소희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작고 여린 몸, 창백한 얼굴. 명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내 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내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명호는 소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순간 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심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소희 데려가시려는 거 아니죠? 명호는 고개를 돌려 복심을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8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셨잖습니까? 제가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자꾸 오시는 겁니까? 외할아버지니까요. 손녀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심은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무섭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으시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 소희를 빼앗아 갈 수 있을 거예요. 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빼앗지 않겠습니다. 대신 함께 키우고 싶습니다. 할머니와 저 함께 이 아이를 지키는 겁니다. 복심은 명호를 빤히 쳐다봤어요. 정말입니까? 네. 제 딸 서윤이를 할머니께서 살려주셨잖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소희는 할머니 손녀이기도 하고 제 손녀이기도 합니다. 복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내가 주워서 키운 서진이가 재벌 따님이었다니. 명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제 딸은 그날 죽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서진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심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8년 전 겨울이었어요. 새벽에 장 보러 나갔다가 시장 입구 쓰레기통 옆에서 서진이를 발견했죠. 피투성이의 배는 불러있고 정말 죽기 직전이었어요. 명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기억을 다 잃은 상태더라고요. 신분증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의사가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맡았어요. 할머니는 왜 서진이를 도와주신 겁니까? 복심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그 애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평생 혼자 살았잖아요. 외로웠죠. 그 애가 나타났을 때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았어요. 명호는 복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요. 그때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서진이는 정말 착한 애였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제 일을 도와주고 진짜 딸처럼 저를 따랐어요. 복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심장이 나빠졌어요. 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다고 했죠. 서진이는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왜 나를 구해줬냐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늘이 보내준 거라고, 천사가 온 줄 알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서진이가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복심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너무 슬펐어요. 딸을 잃은 것 같았죠. 하지만 소희가 있었어요. 서진이가 남긴 소희를 보면서 제가 버텼어요. 명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제 딸이 마지막에 행복했다니 다행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딸은 사랑받으며 떠났네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시 후 소희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눈을 뜨자마자 할머니와 낯선 할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파요? 복심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안 아파. 그냥 기쁜 일이 있어서 그래. 소희는 명호를 쳐다봤어요. 할아버지, 저 아는 할아버지네요. 저번에 할머니 괴롭힌 할아버지. 명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그때는 미안했어.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소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근데 왜 또 오셨어요? 복심이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희야, 이 할아버지가 내 외할아버지시래.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 응, 내 엄마의 아빠시래.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명호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예뻤어요? 명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예뻤단다. 너만큼이나 예뻤어. 소희는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엄마가 천사 같았대요. 맞아. 내 엄마는 천사였어. 명호는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희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명호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명호는 복심을 쳐다봤습니다. 복심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집이 따로 있단다. 하지만 자주 놀러 올게. 그리고 소희 수술할 때 할아버지가 다 도와줄게. 정말요? 그럼 약속한다. 소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복심과 명호는 동시에 소희에게 달려갔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와 소희를 진정시켰습니다. 주치의가 두 사람을 밖으로 불렀습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검사를 더 서두르겠습니다.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명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서둘러 모셔오세요.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습니다. 주치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심은 명호를 쳐다봤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소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소희의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명호는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를 섭외했습니다. 수술비는 물론 모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어요. 복심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소희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한성가에 전해지자 집안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경은 아직 집을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명호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지만 도장을 찍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절대 안 나가요. 이 집은 나도 25년 동안 지킨 집이라고요. 미경은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준이 말렸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화만 더 키우시는 거예요. 닥쳐. 너도 아버지 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고생 중에 누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포함입니까? 태준의 차가운 말에 미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명호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소? 미경이 명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명호는 미경을 밀쳐냈습니다. 끝났소. 당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범죄야. 범죄? 그럼 날 경찰에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소. 하지만 회사 이미지 때문에 참는 거요. 대신 당신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미경은 울부짖었습니다.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간다고요. 명호는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사모님을 모셔드려라. 짐은 따로 보내드리겠소. 안 돼. 나요. 나달라고요. 미경은 발버둥 쳤지만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한명호, 당신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미경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유리가 계단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었어요. 태준이 유리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유리야, 이리 와. 유리는 태준의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삼촌, 무서워요. 우리 가족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 삼촌이 있잖아. 하지만 유리의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명호는 병원으로 소희를 찾아갔습니다. 소희는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명호가 들어오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우리 손녀 보러 왔지. 명호는 소희 옆에 앉았습니다. 소희가 그리던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렸어요. 그림에는 할머니와 소희, 그리고 명호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명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가 이거 가져가도 되니? 네, 할아버지 드릴게요. 명호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심이 밖에서 들어왔어요.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왔다. 먹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먹어요. 복심은 명호를 쳐다봤습니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도 드실래요? 별거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할머니 음식 먹고 싶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소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복심과 명호는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유리도 함께였어요.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복심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명호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미경은 소희를 노려봤습니다. 이 애가 그 유명한 진짜 손녀로구나. 시장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애가. 복심이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버릇이 그래요. 당장 나가요. 나가긴 뭘 나가. 이 애 때문에 우리 유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유리는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소희를 보는 유리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명호가 미경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요. 왜요? 내가 8년 동안 키운 손녀도 여기 있는데. 유리야, 인사해. 유리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소희는 침대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저 할머니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명호가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여자를 끌어내라. 경호원들이 들어오자 미경은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잘 봐도 이 애가 너희 삶을 망칠 거야. 재벌 손녀라고 해서 행복할 것 같아? 천만에. 이 집안에는 음모와 배신밖에 없다고. 미경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유리는 울면서 따라갔어요.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머니가 누구예요? 명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복심은 불안했어요. 미경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저 사람이 우리 소희한테 해코지하진 않겠죠? 제가 지키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날 밤 미경은 호텔방에서 비서를 만났습니다. 아직도 내 편이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시장 계집애 없애야 돼. 그 애만 없으면 유리가 다시 손녀 자리에 돌아갈 수 있어. 비서는 망설였습니다. 사모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미 회장님께서. 시끄러워. 돈은 얼마든지 줄게. 그냥 사고처럼 보이게 해. 비서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며칠 후 소희의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복심은 소희 옆에서 밤새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제발 우리 소희만 살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소희는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어요. 명호도 병원에 와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복심과 함께 소희를 지켰어요. 할머니, 좀 주무세요.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소희 곁에 있어야 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소희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3시쯤 갑자기 소희의 심장 박동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복심이 소리쳤어요. 소희야.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빨리 응급 처치하세요. 의사들이 소희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상태가 계속 악화됐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뭐라고요? 수술은 내일인데. 지금 안 하면 위험합니다. 의사들은 소희를 침대째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복심과 명호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복심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희야, 제발 살아야 한다. 할머니 두고 가면 안 돼. 명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야, 할아버지도 이제야 너를 찾았는데. 가면 안 된다.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거예요. 복심과 명호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명호는 복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소희는 강한 아이입니다. 이겨낼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이요. 5시간째 되던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복심과 명호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소희는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복심과 명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의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그 시간을 버텨야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심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린 환자라 체력이 약합니다. 다음 48시간 동안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명호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중환자실에는 못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볼 수는 있습니다. 소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복심은 유리창 너머로 소희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소희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포기하지 마. 제발 포기하지 마. 명호도 눈물을 흘리며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야, 할아버지도 여기 있단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힘내렴.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보낸 비서였어요. 그는 소희의 상태를 확인하고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아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미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지금이 기회야. 중환자실 의료기기 중 하나를 조작해. 사고처럼 보이게. 사모님, 그건 시키는 대로 해. 그 애만 없어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비서는 전화를 끊고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명호가 이미 경호원들을 배치해 놓았다는 것을요. 비서가 중환자실 근처로 다가가자 경호원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저는 병원 직원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시죠. 비서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경호원들은 비서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명호에게 즉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수상한 사람이 중환자실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명호는 사진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아내의 비서잖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명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손녀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비서는 병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복심은 이 모든 상황을 몰랐어요. 그저 유리창 너머로 소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조금만 더 버텨. 할머니가 널 지킬게. 명호도 복심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소희를 지켜봤습니다. 48시간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복심과 명호는 단 한 발짝도 중환자실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자에서 졸다가 깨다가 졸면서 소희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좋은 소식입니다. 복심과 명호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소희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어요. 복심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명호도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쳐다봤어요. 서윤아, 내 딸이 살았다. 우리 손녀가 살아났어. 주치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강한 아이예요. 복심과 명호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다음 날 소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눈을 뜬 소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살았어요? 복심이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소희가 살았어. 할머니 말 잘 들어서 살았어. 명호도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소희야, 이제 많이 나아질 거야. 할아버지가 다 책임질게.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런데 저 배고파요. 복심과 명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가 밥을 찾는다는 건 건강해졌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한편 한성가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법무팀을 불러 미경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어요. 오미경 사모님의 모든 범죄 사실을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의 비서가 자백했습니다. 8년 전 따님을 유기한 것, 가짜 시신을 배치한 것, 그리고 이번에 소희 양을 해치려 한 것까지 전부 진술했습니다. 명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검찰에 넘기도록. 하지만 회장님, 사모님을 고발하시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상관없어. 내 딸을 죽이려 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 태준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들어와. 태준은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일로 죄송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잘못은 아니야. 내 어머니가 한 일이지. 그래서 용서는 절대로 안 돼.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누나를 질투하는 걸 알면서도 방관했으니까요. 명호는 태준을 바라봤어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삶이 아니라 제 의지로 사는 삶을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너는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거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 아버지, 회사는 내가 맡을 사람을 따로 정하겠다. 너는 자유롭게 살아.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명호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성그룹 임원회의였어요. 명호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딸 한서윤의 딸, 즉 제 외손녀 강소희를 찾았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돌아가신 지 8년이나 됐는데요. 따님의 딸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호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친손녀를 찾았으니 제자리 찾아주는 것뿐입니다. 이제부터 한성그룹의 상속 1순위는 제 외손녀 강소희입니다. 소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제가 경영하고 그 이후에는 소희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것입니다. 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태준 전무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태준에게는 최소한의 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소희와 한성재단으로 넘기겠습니다.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장의 결정은 확고했으니까요. 이 소식은 곧 언론에 퍼졌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잃어버린 손녀 찾아. 8년 만에 밝혀진 진실, 가짜 손녀 교체 사건. 오미경 회장 부인,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 중.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한성가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경은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텔레비전을 집어던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평생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니. 미경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비서가 다 자백했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닥쳐.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돼.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차량 기록, 통화 내역, 증인까지 전부. 미경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감옥에 가야 해? 살인 미수와 유기죄가 인정되면 최소 10년형입니다. 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한편 유리는 태준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리야, 밥 먹어야지. 삼촌, 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 해. 이러다 몸 버린다. 유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삼촌, 저 이제 어떻게 돼요? 저 진짜 쫓겨나는 거예요? 태주는 유리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여전히 우리 가족이야.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이제 저 안 좋아하실 거예요. 진짜 손녀를 찾았으니까. 그렇지 않아. 할아버지는 너를 8년 동안 키웠잖아. 그 정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유리는 믿지 못했습니다. 삼촌은 몰라요. 전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태주는 한숨을 쉬며 명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유리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한번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알겠다. 내일 병원으로 유리를 데려와. 다음 날 태주는 유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소희는 많이 회복되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명호와 복심도 함께 있었습니다. 유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소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희가 먼저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 유리 언니지?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희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명호가 유리를 불렀습니다. 유리야, 이리 와. 유리는 조심스럽게 명호에게 다가갔어요. 명호는 유리를 안았습니다. 유리야,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너한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서. 할아버지, 저 이제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죠? 아니야. 넌 여전히 내 손녀야. 유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전 할아버지 진짜 손녀가 아니잖아요. 명호는 유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유리야, 피가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한 8년이 더 소중해. 너는 내가 키운 아이야. 하지만 이제 진짜 손녀가 있잖아요. 명호는 소희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소희는 내 피를 이은 손녀야. 하지만 너도 내 손녀야. 너희 둘 다 내 손녀란 말이야. 소희가 침대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유리 언니, 우리 친구하자. 나 동생밖에 없었는데 언니 생겨서 좋아. 유리는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소희의 맑은 눈빛에는 아기가 전혀 없었어요. 너 나 미워하지 않아? 왜 미워해? 언니가 나한테 나쁜 짓 안 했잖아. 유리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복심도 유리에게 다가왔어요. 유리라고 했지? 나는 소희 할머니야. 너도 우리 가족이라며? 그럼 나도 내 할머니지. 유리는 복심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소희가 힘들 때 같이 놀아줘. 소희는 병원에만 있어서 친구가 없거든. 유리는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소희랑 놀아줄게요. 소희가 손뼉을 쳤어요. 와, 언니, 우리 진짜 친구하자. 유리는 소희 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두 아이는 손을 잡았어요. 명호와 복심 그리고 태주는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미경을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미경은 법정에 섰어요. 죄목은 살인, 미숙, 유기, 사기 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명호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가 명호에게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오미경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아내입니다. 아니, 아내였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딸 한서윤 씨를 유기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경은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제발 도와줘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닥쳐. 당신은 이제 아내가 아니야. 명호의 차가운 말에 미경은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오미경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미경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명호는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범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친손녀 소희 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희는 제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강복심 할머니와 함께 키울 겁니다. 명호는 당당하게 대답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명호는 소희와 유리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봤어요. 할아버지, 왔어요? 두 아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명호는 웃으며 두 아이를 안았어요. 그래, 할아버지 왔다. 우리 손녀들 잘 놀고 있었구나. 복심도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진짜로 시작하는 거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입원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복심은 새벽부터 일어나 집 청소를 하고 소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소희가 오늘 오는구나. 미역국도 끓이고 갈비찜도 해야지. 복심은 설레는 마음으로 요리를 했어요. 시장 사람들도 소희가 퇴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복심 씨, 우리 소희 퇴원한다며? 축하해요.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소희가 건강하게 돌아와요. 병원에서는 명호가 소희를 휠체어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유리도 함께 있었어요. 소희야, 이제 집에 가는 거야. 기분이 어때?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좋아요.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 밥 먹을 거예요. 유리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소희야, 나도 너희 집 구경 가도 돼? 당연하지. 언니도 같이 가자. 명호는 두 아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8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명호의 차는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도착하자 시장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를 쳤어요. 소희야, 잘 왔다. 우리 소희 건강해졌구나. 소희는 사람들의 환영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복심이 달려와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잘 왔어.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명호와 유리도 차에서 내렸어요. 시장 사람들은 명호를 보고 술렁거렸습니다. 저분이 한성건설 회장님이시래. 소희가 재벌 손녀였다니 세상에. 명호는 시장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손녀 소희를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사람들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복심이 명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세요. 밥 차려놨어요. 명호와 유리는
복심의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좁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식탁에는 복심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김치, 나물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어요. 자, 모두 앉아요. 같이 먹어야지.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복심, 명우, 소희, 유리. 이상하지만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소희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명호도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 순간 명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음식이 짜요? 아니요. 이 맛이 옛날 제 아내가 끓여주던 미역국 맛이에요. 딸 서윤이도 이 맛을 좋아했었죠. 복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진이에게 미역국 끓이는 걸 제가 가르쳤어요. 그 애가 참 열심히 배웠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명호는 복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소희를 제 집으로 데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할머니와 소희가 함께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복심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여기가 좋아요. 이 시장에서 평생 살았는걸요. 하지만 재개발이 시작되면 어차피 떠나셔야 합니다. 복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걱정이에요. 보상금 받아봤자 서울에서 새로 가게 차릴 수도 없을 텐데. 명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개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방식을 바꾼다고요? 네. 기존 완전 철거 후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대신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재개발하는 겁니다. 1층과 2층은 상가로 남기고 그 위에 주거 공간을 만드는 거죠. 복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장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머니의 반찬 가게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어요. 아니, 더 좋은 공간으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복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희가 박수를 쳤어요. 와, 할머니, 우리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 유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명호는 두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거든. 며칠 후 명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성건설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명호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성건설의 시장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존 완전 철거 방식에서 전통시장 보존형 재개발로 전환합니다. 1층과 2층은 기존 상인들이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로 남기고 3층부터는 공공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을 짓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익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서민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개발만 했습니다. 그 결과 제 딸을 잃었습니다.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을 살린 건 바로 그 시장의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만약 그 할머니가 없었다면 제 손녀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명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한성건설은 이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명호의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성건설, 개발 방식 전면 전환. 재벌 회장의 눈물, 사람 중심 개발 선언. 시장 상인들, 한성건설의 감사 표시. 여론은 긍정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명호의 변화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었어요.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 수익이 30%는 줄어듭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명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주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회사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제 결정입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사표를 내셔도 좋습니다. 명호의 강력한 의지에 이사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실까요? 믿어봅시다. 그분 손녀가 우리 복심 씨 손녀잖아요. 그래도 재벌은 재벌인데. 복심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진심이세요. 손녀를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상인들은 복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상인들은 임시 상가로 이주했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명호는 자주 공사 현장을 찾아왔어요. 소희와 유리도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게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소희야. 여기가 할머니 가게가 될 거야. 지금보다 훨씬 넓고 깨끗해질 거야. 소희는 신이 났어요. 와, 할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유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우리 나중에 여기서 같이 반찬 팔자. 그래, 언니랑 같이 하면 재밌겠다. 명호는 두 아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호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소희가 그린 가족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명호는 그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내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 할머니랑 유리랑 아빠랑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넌 하늘에서 편히 쉬렴. 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명호는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회장님, 아직 건강하신데 벌써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지금 정리해야 합니다. 명호는 유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재산의 60%는 외손녀 강소희에게, 20%는 유리에게, 나머지 20%는 한성재단에 기부한다. 아들 태준에게는 최소 지분만 남긴다. 소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강복심 할머니가 후견인 역할을 한다.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태준 전무님께는 이렇게 적게 남기시는 게 맞습니까? 태준은 스스로 자기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이게 그 아이를 위한 길이에요. 명호는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소희는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환영해줬어요. 소희야, 잘 왔어. 소희야, 너 완전히 나았어? 소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나 이제 괜찮아. 체육 시간에 소희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었어요.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가슴도 아프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소희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방과 후 소희는 시장 임시 상가로 갔습니다. 복심이 반찬을 팔고 있었어요. 할머니, 나왔어. 그래, 우리 소희. 학교는 어땠어? 너무 좋았어. 나 친구들이랑 술래잡기도 했어. 복심은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껏 뛰어놀아.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바로 그때 명호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유리도 함께였어요. 소희야, 언니. 두 아이는 서로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명호가 복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식하러 갑시다. 에이, 회장님.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소희가 학교에 복학한 날이잖아요. 네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시장 근처 평범한 국밥집이었어요. 여기 국밥 4개 주세요. 명호가 주문하자 주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회장님이 여기까지 오시다니. 여기 국밥이 제일 맛있다고 소희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 네 사람은 국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재벌 회장도 시장 할머니도 두 아이도 모두 행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명호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서윤아,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내 딸도 할머니도 모두 행복해. 넌 편히 쉬렴. 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평안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심도 하늘을 쳐다봤어요. 서진아, 네 딸 잘 크고 있다. 어미가 끝까지 책임질게. 그러니 넌 걱정 말고 하늘에서 지켜봐. 소희와 유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언니, 우리 평생 같이 지내자. 그래, 소희야. 우리 평생 친구야. 명호는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 1년 후, 시장 재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전 낡았던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1층과 2층은 깔끔한 상가로 3층부터는 공공임대 주택과 일반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정치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복심의 반찬 가게는 한식당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서진이네 한식당이었어요. 간판을 보며 복심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내 이름으로 식당을 열었어. 하늘에서 잘 보고 있지? 명호도 옆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어요. 서윤이도 좋아할 겁니다. 소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면. 개업식 날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소희와 유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 할머니 식당입니다. 맛있는 음식 많아요. 손님들은 두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두 아이가 한성그룹 회장님 손녀들이래. 그래도 저렇게 순박하고 예쁘네. 시장 사람들도 모두 축하하러 왔어요. 복심 씨, 축하해요. 드디어 꿈을 이뤘네요. 우리도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복심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했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우리 함께 새 시작합시다. 명호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을 둘러봤어요. 최신 주방 기기들이 갖춰져 있었지만 복심이 평생 쓰던 낡은 냄비와 칼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낡은 것들은 왜 그대로 두셨어요? 복심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걸로 서진이한테 요리 가르쳤거든요. 추억이 담긴 거예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추억은 소중한 거죠. 개업식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복심, 명호, 소희, 유리, 그리고 태준까지 5명이 식당에 둘러앉았어요. 복심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 자, 다들 먹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 모두 모인 날이니까. 태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와도 되는 건가요? 저는 가족도 아닌데. 복심이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자넨 회장님 아들이잖아. 그럼 우리 가족이지. 태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 때문에 이런 자리에 함께해도 되는지. 명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이제 내 길을 가거라. 태주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명호의 재산 대부분을 포기하고 자신의 길을 찾기로 한 거였습니다. 소희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요즘 뭐해요? 응, 삼촌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재미있어. 유리도 끼어들었어요. 삼촌, 멋있어요. 나도 나중에 그런 일 하고 싶어요. 명호는 이 광경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명호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새롭게 단장된 시장은 밝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골목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명호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다. 사람을 위한 일 말이야. 바로 그때 복심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네요. 아, 할머니.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복심도 하늘을 쳐다봤어요. 우리 딸이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행복하게 웃고 있겠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보세요. 할머니는 왜 서진이를 구해주셨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잖아요. 복심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그 애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도 외로웠고요. 서로가 서로를 구한 거죠.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딸이 마지막 순간에 사랑받으며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서진이와 소희가 없었으면 저는 외롭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소희와 유리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숨바꼭질 하자. 응, 숨바꼭질. 두 아이는 깔깔거리며 골목으로 뛰어갔어요. 명호와 복심은 웃으며 아이들을 따라갔습니다. 며칠 후 명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성그룹 전체 임직원이 모인 대강당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말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임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호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더 이상 회사를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럼 후계자는요? 제 외손녀 강소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사회가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소희가 성인이 되면 그때 본인이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명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돈만 쫓아 살았습니다. 사람을 버리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성그룹은 앞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임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명호는 서재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소희가 그린 가족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명호는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남은 시간은 손녀들과 함께 보내야지. 그날 저녁 명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여기서 자면 안 될까요? 복심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우리 집에서요? 네,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 지내야죠. 복심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집은 좁지만요. 그날 밤 5명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소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뭐 했어요? 명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너희처럼 가난하게 살았단다.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했지. 정말요? 할아버지도 우리처럼요? 그래, 그때는 돈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지금처럼. 유리가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나는 커서 뭐가 되면 좋을까요? 명호는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돈보다 중요한 건 행복이야. 소희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요?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복심은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진아, 내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자라고 있어. 걱정 마. 며칠 후 명호는 미경을 면회하러 교도소에 갔습니다. 미경은 수감복을 입고 명호를 바라봤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왔어요? 명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소. 무슨 말이요? 나 불쌍하다고 용서해 줄 거예요? 아니요. 용서는 안 할 거야. 당신이 한 짓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왔어요? 당신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한때는 내 아내였으니까. 명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유리는 내가 계속 키울 것 간. 당신이 유리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해.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준이는요? 태준이는 만나도 되죠?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다시는 유리와 소희에게 해를 끼치지 마. 미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명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있으시오. 당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반성도 하고. 명호가 돌아서는 순간 미경이 다시 불렀습니다. 회장님, 왜? 서윤이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미쳤었어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6개월 후, 소희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달리기 대회에도 나갈 수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소희는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뛰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복심과 명호가 박수를 쳤어요. 소희야, 잘했어. 우리 손녀 최고야. 소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 3등 했어. 복심이 소희를 꼭 안았어요. 그래, 잘했어. 할머니 자랑스럽다. 명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야, 내가 이렇게 뛰는 걸 보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유리도 달려와서 소희를 안았습니다. 소희야, 축하해. 정말 잘 달리더라. 4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네 한식당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시장 사람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복심은 특별히 소희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자, 다들 많이 먹어요. 오늘은 우리 소희 축하하는 날이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명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습니다. 사람을 버리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이 따뜻한 사람들에게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습니다.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돈도 권력도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명호는 복심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강복심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가 제 딸을 살려주셨고 제 손녀를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은인입니다. 복심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서진이와 소희가 없었으면 저는 외로웠을 거예요. 명호와 복심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소희와 유리도 두 사람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네 사람은 하나가 되어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식당이 정리된 후 명호는 혼자 식당 밖에 서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이제야 너를 제대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내 딸은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 할머니도 모두 건강해. 넌 이제 편히 쉬렴. 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심도 밖으로 나와 명호 옆에 섰어요. 회장님, 우리 서진이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사위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겠죠.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희와 유리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해요? 별 보고 있었어? 소희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별 진짜 많아요. 엄마도 저 별 중 하나일까요? 명호는 소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럼 내 엄마는 저기 제일 밝은 별이야.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 유리도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평생 같이 살 거죠? 복심이 유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평생 가족이야. 네 사람은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시장 골목의 작은 식당 앞에서 네 사람은 함께 서 있었어요. 재벌 회장도 시장 할머니도 두 아이도 모두 평등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복심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손녀,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네. 근데 너 회장님 댁 가서 피아노 안 쳐? 거기도 내 집인데. 소희는 해맑게 말했습니다. 응, 나 두 집 다 다닐 거야. 시장 집, 할아버지 집. 근데 난 여기 시장 집이 더 좋아. 우리 엄마랑 할머니 냄새 나잖아. 명호가 슬쩍 들어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여기 내 집 맞다. 나는 내 외할아버지이자 시장 상인 강복심 씨의 오래된 단골 손님 하겠다. 복심은 쑥스러워서 툴툴거렸습니다. 에이, 회장 양반. 단골이면 김치 서비스 좀 더 드려야겠네. 세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김치찌개를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시장의 불빛은 따뜻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하늘에서는 두 개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엄마와 아빠가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딸이, 그들의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골목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강복심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한 생명을 살렸고 그 생명이 다시 한 가족을 살렸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복심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한명호 회장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